그다음에 미혼모 네. 분야도 네. 성평등 가족부의 소관이겠죠? 네. 저희가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미혼모들이 뭐 다양한 이유로 미혼모가 될 텐데 네. 미혼모들이 일단은 출산을 한 다음에 양육이 그냥 보통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 대한 뭐 지원 대책이나 이런 건 있어요? 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아닙니다. 그 경우에도 취약한 상태의 미혼모와 미혼부에게는 저희가 아동 양육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단독으로 아이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 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아이를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은 충분해요? 네. 가족실장입니다. 저희가 한부모 시설이 한 100여 곳이 있는데 출산 지원하는 곳은 23곳이라서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 자기 집에서 뭐 양육을 하는 경우는 아까 양육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정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는 주거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충분한가요? 예를 들면 수요를 다 충족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양육 지원 시설도 있고 또 임대주택을 연계해 드리는 것도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은 이제 수도권 이런 데를 좀 선호하시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미스매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LH를 통한 한부모에 대한 그 추가적인 주거 지원이 확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아 유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심하게는 영아 살해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우리 일반 정서상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나 미혼부들은 사실 괴로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심리적 지지, 또 지원 이런 게 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이게 인구 출생률하고도 좀 사실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임 이후에 그 직접 시설에 가서 만나 뵙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혼모와 미혼부 모두 용기 있게 본인의 그 자녀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면 사회가 책임지고 함께 양육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전 부처가 함께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과감하게 좀 정책을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탁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임신 중단 약물 문제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신 중단 약물을 쓸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심지어 지원해 줄 거냐, 못 쓰게 할 거냐 논쟁이 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정부는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방치하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취임 이후에 확인해 보니 여러 부처가 함께 이 부분을 계속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숙고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서 저도 빠른 결정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입장은 뭐예요? 저희는 각적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임신 중단 약물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빠르게 그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네. 그게 또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거냐? 또 그 논란도 있죠.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가장 가까운 그 친화적인 부처가 성평등 가족부 같은데
성평등 가족부라도 입장을 정리를 하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여기도 모르겠다. 오늘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나요? 아니 저희는 그 뒷짐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얘기해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냥 말하기 진짜 어렵죠. 그동안 국무조정실 이제 주관으로 해서 이제 그 복지부 식약처 국무조정실 끌려 들어왔어요. 협의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안은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이제 다만 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그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낙태죄에 대한 이제 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여성계에서는 그 입법 전이라도 약물은 먼저 도입을 해달라는 그런 좀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좀 국무조정실이 뭐 할 얘기 있어요? 저희가 수차례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한번 보고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낙태죄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그 법률적인 문제가 성결이 되어야 자기네들이 그 안전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 사실 낙태죄 관련해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정부안을 이미 냈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걸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 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계속 같이 정부안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때 몇 주까지 허용 이렇게 돼 있었나요? 네, 12주 정도까지는 무조건 해주고 24주까지는 상담을 거쳐서 해주자. 이렇게 그때 그 보자보건법하고 형법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24주. 신생아가 출생하는 게 48주인가요? 몇 주 만에 나오는 거예요? 40여 주, 36, 7주 정도 맨날 40주요? 40주. 네. 근데 24주 되면 상담을 거쳐서 14주까지는 그냥 허용. 이게 지금 약물 허용 여부도 이 낙태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약물 허용 여부는 낙태죄 전에라도 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식약처에서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약물 자체의 안정성은 네. 사실은 이미 뭐 다른 사람 다 쓰고 있잖아, 그죠? 다 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허용할 거냐 문제겠죠. 안정성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네. 허용할 거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형법하고 모자보건법 이제 현행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식약처에서는 그 법을 먼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제 그 법 개정 전이라도 좀 도입해달라는 또 요구가 이제 현장에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낙태죄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이미 아닌 거잖아요. 네. 오히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이후는 또 낙태죄를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치는 아니고 사실 이번 저희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그 숙고를 하면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는 내가 보기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또 팔고 있잖아요. 팔고 사고 먹고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이 약을 취급하는 약사들은 현행법에 위반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식약처의 승인이 안 난 약품이라서 약국에서 원래는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몰래 파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약을 공식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구매를 하고 약사법에 이게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정식 승인 받은 게 아니라 살 수가 없는. 약사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사는 건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이래저래. 여기 제일 큰 반대 입장이 어디예요? 종교계?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쉽게 입장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률 없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긴 쉽지가 않다는 건가요? 법제도 정비가 먼저 돼야 된다? 지금 발의된 안이 남인 의원님 안이 한 2건인가지 발의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약물 도입 하는 법안은 발의가 돼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약물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내 말은 어쨌든 그 뭔가 법률에 네네. 명확하게 네. 되지 않는 한 네. 행정적 조치로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 네. 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가 혹시 오셨어요? 네, 왼쪽 보시면 이사장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네. 건강가정진흥원 원장님이신가요? 예, 이 각 지방정부에도 이 관련 기관들이 있죠. 예, 대표적으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아, 지방정부가 하는 건 가족센터예요? 예, 가족센터를 지방정부가 수탁을 해서 건강가정센터. 통칭해서 가족센터 이렇게 부르고 네, 있습니다. 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네, 예, 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나는 이쪽 그래도 잘 몰라요. 이쪽에 오른쪽 왼쪽에 있지. 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네, 네. 거기서 많이 보던 분이시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여기는 특별한 현안은 있지는 않네요. 여성인권진흥원. 네, 왼편에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전 신보라 분이시구나. 아,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한 현안은 없어 보여요.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예,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뭐 특별한 일은 없어 보이고. 청소년 활동진흥원. 여긴 꽤 규모가 되네요. 정원이 400명이 넘네.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주로 눈에 띄는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띄는 주된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는 그 전국 7개 국립시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 수련원에 아, 청소년 수련원. 예, 청소년 수련원 운영이 중요한 활동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물어보고 싶거나 누가 청탁해서 물어보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장관, 총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다른 없어요? 자,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님, 저도 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해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어렵더라도 네. 경찰이 발표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접속한 IP 회원들의 IP 주소를 통해서 회원들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원들을 네, 국내 회원들 그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기소와 처벌까지 그 범죄 예방이 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면 우선은 신속한 차단 외에도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입자의 인적 사항,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접속 기록이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경찰이 확인했다고 오늘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과거의 텔레그램 성착취 조주린 사건의 경우에도 가입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건 텔레그램은 확인되었고. 가능하죠. 네. 텔레그램이야. 네. 이게 그 가입자 회원을 확인하면 그 회원과 접속한 사람들 찾으면 되니까 그건 가능한데 이게 사이트에 가입자 추적이 가능해요? 사이트 회원들이 다 가입하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는 아니고 비슷한 아이디 네. 찾아가지고 추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에 본인이 직접 그 불법 성착취물을 올리고 거기에서 일정한 그 코인을 받아서 또 다른 불법 성착취물을 보기도 하는 등 굉장히 유해성이 큰데 올린 사람. 네, 올린 사람들이요. 네, 올린 사람들 중에 다운받고. 일부 다운받고, 네, 그 다운받은 범죄자들을 다시 이걸 이 유포하기 중에 때문에 저기 뭐 검찰에서 나오신 분 중에 이런 사이버 분야 수사에 뭐 아는 분 없어요? 예, 사이버 기술범죄수사과장 아, 심영석입니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은 이게 해외 사이트인데 예. 여기에 국내에서 가입을 하거나 활동한 아이디를 찾아서 추적이 가능하냐?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입자 정보는 어쨌든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입자 정보를 추적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도 그런데. 예, 다만 그 사이트에 접속한 IP가 접속하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네. 그 신호를 추적해서 어떤 그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의 명단을 역추적하는 방법은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뭐 가능한 성이 있는 모양이네. 경찰 그런 경찰한테 한번 아니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도 뭐 가입하고 그 이용하고 요거는 추적이 될 것 같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외 사이트 추적은 국정원한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팀에 넣어서 팀에다가 통합본부에서 같이 넣어서 하면 될 대표를 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국정원이 하든지 뭐 일단 국내에 그 제작해서 올리는 뭐 이런 거는 추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럼 경찰이 좀 원시적으로도 좀 하자. 서버에 접근을 못해도. 네, 그럼 해보죠. 뭐. 그 다음에 네, 네. 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몇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교정 시설의 그 부족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지금 뭐 정원이 지금 5만 명인데 5만 230명인데 지금 매일 평균 6만 5천 명 정도 수용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하셔갖고 가석방도 저희가 한 뭐 790명, 800명 정도 가석방을 하던 걸 지금 한 1000명대로 늘렸거든요. 기준이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계속 늘고 있고. 근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수사해갖고 범죄자들 잡아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재복용률을 많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지금 2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확충 관련 예산을 좀 관심 가지고 좀 부탁드리고요. 교정시설 확충. 네.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제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거 범죄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박탈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범죄 수익을 갖다가 저희가 환수해 갖고서 결국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1년 동안 몰수 추정되는 게 9조가 넘습니다. 9조가 넘게 몰수 추정 결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되는 거 한 1,500억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이 조직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건의했는데 내년에 지금 뭐 5급 뭐 사무관 하나 늘리고 있는데 지금 중앙지검에만 이 범죄수익 환수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몰수 추정 판결 받는 데가 그 금융범죄 수사하고 있는 남부하고 또 마약 조직범죄 하고 있는 부산이 많이 되는데 이 조직을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법무부에서 법무부 차원의 범죄수익 전담부서국이 있어갖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들도 최근에 한 건 올렸는데 해외에 있는 재산을 갖다 몰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법공조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거는 앞으로 뭐 수사권의 조정 문제 관계없이 법무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 같습니다. 네. 우선 범죄 수익 환수 집행이죠. 네. 환수 결정이야 법원이 하는 건데 이 집행은 일종의 세외 수입 관리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결국은 네, 압류, 경매 뭐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 자체가 체납 절차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형식 그렇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집행해서 압류해갖고 뭐 환가해갖고 돈으로 저희들이 그렇죠. 해갖고 환불을 하든지 몰수하든지 해야 되니까요. 체납 처분 절차에 준하면 이걸 검찰에 업무도 일도 바쁜데 이걸 검찰이 맡아가지고 끙끙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국세청으로 세외 수입까지 전체 통합 관리하도록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네네.
차라리 그쪽으로 이게 좀 넘기는 게 약속이 어떻습니까? 달라갖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 저 검사국장이 한번. 예, 검찰국장입니다. 저희 범죄 수익 환수 관련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재산 추적을 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몰수 추징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최종 단계에서의 집행 부분만 다른 부서로 넘기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관련해서 가령 차명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집행하려면 소송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검찰 내에 범죄 수익 환수 전담 부서가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남부하고 부산지검은 범죄 수익 환수부 설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범죄 수익 환수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구성원들은 검사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국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세액 징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게 이제 숨겨진 빼돌린 재산들을 찾아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련해서 이제 초기 단계부터 수사 단계부터 쭉 훨씬 검찰력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군요. 예. 아울러서 이제 형사법 대개혁 작업을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과징금과 과태료를 대규모로 이제 집행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에 법무청, 집행청을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형사법 대개혁 작업 때 같이 검토가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지금은 됩니다. 과징금은 어디서 관할해요? 지금도 과징금이 꽤 있잖아요. 부처에서 과징금 과태료를 하면은 각 부처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면 각 부처가 부과한 과징금에 정상 납부되면 그냥 그 처리를 하는데, 정상 납부가 안 될 경우는 다 지금 국세청으로 모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직까지는 국세청이 그렇게 통합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국세청도 통합하고 또 아울러서 과태료는 누가 관리해요? 과태료는 처벌의 일종인가요? 예, 과태료, 과징금 다 각 부처별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수 추징만 검찰이 직접 하는 거예요? 범죄 수익 몰수 추징만? 아니 뭐 범죄 수익이든 아니든. 이 부서를 늘리는 문제는 만약에 성격이 많이 다르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네, 대통령실에서 저희 법무부 장관님 별도로 이거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네. 네, 한번 적어주시고요.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쉽게 말하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 그 말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계획된 거 뭐 세계 신축, 세계 이전, 그다음에 뭐 그 이상의 좀 약 증축 다 합쳐도 5천 명 정도 이상 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그것도 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입니다. 근데 당장 너무 급해갖고요. 이게 아이들은 세상을 좀 정화를 해서 좀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뭐 아니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보고 드린 대로 이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디지털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상동기 범죄 늘고 있고. 가석방 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뭐 교도소 안에 인기가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 내가 막 풀어주라 그래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하여튼 처벌